안녕하세요. 얼마 전 길을 걷는데 학교가 쉬는 날이라며 신나하는 학생들을 보니 예전 제가 어린 시절 생각이 나더군요. 아이들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공부해라, 학교 가라,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아이들도 시험 끝나는 날, 방학 때만 되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즐거워하더라고요. 아빠 어릴 때는 학교를 가고 싶어도 가기 힘들었다. 말만 시작해도 아휴, 또 그 이야기냐며 한숨을 푹푹 쉬더군요. 어쩌면 사람에게는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어린 시절 학교에 갈 수 없게 되어서 그런지 늘 학교에 가는 게 꿈이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은 학교에서 1시간이 조금 넘게 떨어진 곳이었어요. 말이 1시간이지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2시간까지도 걸리고 아이 걸음으로는 그 1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학교가 이렇게 멀었던 이유는 원래 조금 더 가까운 곳에 분교가 있었는데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폐교하고 말았어요. 제가 입학하기 전 폐교하는 바람에 저는 다른 동네에 있는 학교로 배정받았죠. 그때는 그냥 주변의 다른 동네에서도 폐교되는 곳 때문에 멀리까지 학교를 오기도 하고 워낙 뭐든 허허 벌판에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크게 멀다는 생각도 안 하고 다녔어요. 그나마 1시간이라도 걸어서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다행이었죠. 학교에 가는 것은 제 즐거움 중 하나였어요. 집에는 가지고 놀 장난감도 없고 읽을 책도 없고 집 주변에는 친구도 없어서 온종일 산을 돌아다니고 흙에 그림을 그리거나 그나마도 동생이 태어나면서는 집안일을 돕느라 온종일 집에 있어야 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학교에 다닌 지 1년쯤 지나 국민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동생을 낳았어요. 가뜩이나 넉넉지 못한 살림에 태어난 둘째는 이런 세상에 태어난 게 서러워서인지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을 울었죠. 어머니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아이를 달랠 힘도 젖을 물릴 여력도 없으셨어요. 가난한 집에 분유는 턱없이 비쌌고 영양가 있는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니 밥으로 먹을 만큼의 젖도 돌지 않았죠. 지금은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낳았을 때처럼 가슴 마사지나 모유를 잘 나오게 하는 영양제나 하다못해 소고기 잔뜩 넣은 미역국에 균형을 고려한 식단까지 준비되어 있지만 그 시절 저희 어머니께서는 미역국에 넣을 소고기를 제대로 사 먹을 돈도 없었어요. 아마 지금으로 치면 산후 우울증 같은 거였을 거예요. 언젠가부터 어머니는 무기력한 채로 아이가 울어도 귀를 막고 등을 돌린 채 잠만 잤어요. 아기가 울면 늘 제가 뛰어가서 달래주고는 했죠. 아버지는 각설이라고 하죠. 전국의 시장을 돌면서 물건을 파는 일을 했어요. 한번 집을 나서시면 며칠, 길게는 몇 주씩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을 돌보는 것은 오롯이 어머니의 몫이었어요. 아버지도 전국을 돌며 힘이 드셨겠지만 어머니도 집안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등골이 시린 집안의 분위기는 행복이라는 게 원래 존재하기는 했었나 싶은 정도로 얼어붙어 있었죠. 그래서 동생이 태어난 이후부터는 학교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갔다가도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봐 불안감이 밀려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그 먼 거리를 뛰어서 집에 돌아오고는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괜스레 엄마랑 동생이 집에 있으면 마음이 놓였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집안 분위기가 어지러워서 느꼈던 어떤 불안이었을까요? 저는 집문을 열기 전 이상하게 가슴이 너무 두근거렸어요. 불안과 두려움, 공포. 어린 시절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감정이었어요. 아버지께서 가끔 집으로 오실 때면 어머니는 술이 거나하게 취한 아버지와 매번 큰 소리로 싸우셨어요. 그럼 저는 어두운 방 한 구석에서 우는 아이를 어르고 달래며 잠자리에 들었죠. 그리고 결국은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간 어느 때였어요. 얼추 1년이 지나 제 불안감은 조금 덜해졌어요. 며칠 전부터 어머니께서는 동생도 잘 돌봐주시고 제가 학교 수업이 끝나도 집에 오면 목욕도 시켜주시고 저녁에는 햄도 구워주고 계란도 부쳐주셨어요. 엄마, 매일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엄마랑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웃으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어린 동생의 우는 소리에 눈을 떴을 때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 엄마! 엄마! 잠시 반찬거리라도 사러 나가셨나 싶어 기다렸지만 해가 질 때까지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냉장고에 어머니가 만들어둔 밥과 반찬을 먹으면서 어린 동생에게도 밥을 먹였어요. 어설프게 기저귀를 가는 동안 동생은 끝도 없이 울고 저는 낡아빠진 인형을 흔들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만들며 동생을 달리려고 애썼어요. 그렇게 해가 저물고 저녁이 되었지만 어머니는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 형사라는 분들이 집으로 방문했어요. 누구세요? 어른들은 안 계시니? 아버지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버지는 일하러 가셨고 어머니는 그저께부터 집에 안 계시는데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버지는 일하러 가셔서 언제 돌아오시니? 저도 잘 몰라요. 경찰분들은 곤란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우선 알겠다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아버지께서 집으로 오셨죠. 넋이 나간 표정의 아버지는 저희에게 갈 곳이 있다며 나갈 준비를 시켰어요. 어리둥절한 채로 엄마가 하는 것을 본 대로 동생의 옷을 입히고 양말을 신겨 아버지를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은 한 병원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동생을 장례식장 입구에서 기다리라고 한 뒤 영안실로 들어갔어요. 알고 보니 마을 인근의 숲속에서 어머니가 벗어두신 신발을 발견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주변을 찾아보니 절벽 아래쪽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찾았다고 합니다. 편지 한 통도 남기지 않은 채 어머니는 그렇게 떠나셨어요. 아버지는 장례를 치를 돈도 없다며 자식을 두고 떠난 어머니에게 그러고 싶지도 않다며 시신을 확인하고 바로 화장하셨습니다. 사실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만 알 수 있었죠. 아버지는 다시 떠나야 된다. 혼자 잘 있을 수 있지? 아버지가 일해야지 돈을 벌어서 너희를 먹여 살리지.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장남인 네가 책임감을 더 키워야 한다. 네가 형이고 첫째니까 동생을 돌봐야지. 부모님이 없으면 첫째인 네가 이 집안의 가장이다. 너도 이제 어린애가 아니니까 이제 형으로서 장남으로서 네 몫을 해야 해. 알겠지? 동생 잘 돌보고 있으면 아버지가 얼른 돈 벌어서 금방 맛있는 거 사올게. 집 잘 지키고 있어라. 그러고 아버지는 또다시 일을 하러 떠나셨어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제가 어린 동생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아침을 일어나 학교에 가려고 하면 동생이 눈에 밟혀 집을 나설 수가 없었어요. 저 어린아이는 혼자서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데 혼자 있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할지 걱정이 되었어요. 다행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동안은 이웃 아주머니께서 저와 동생을 돌봐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께서 오시는 날은 학교에 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로 돌아오니 동생이 집에 없었어요. 알고 보니 온종일 울기 시작하더니 열이 펄펄 끓어서 아주머니께서 병원에 데려갔다 오신 거였죠. 그 후로 아주머니는 남의 애 봐주다가 잘못되어서 괜히 미움 사기 싫다면서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 학교도 가지 않은 채 동생을 돌봤어요. 동생은 심한 중이염을 앓았는데 그 과정에서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못해 청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혼자 동생을 집에 두고 학교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학교에 가지 않은 채 2주가 다 될 무렵이었어요.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똑똑, 누구세요? 저는 동생을 안아들고 문 쪽으로 갔어요. 성철이니? 성철아, 선생님이야. 저는 깜짝 놀라 문을 열어보았어요. 선생님?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네가 학교에 너무 나오지 않아서 와봤지. 어른들은 안 계시니? 네,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일하러 가셨어요. 어머니 이야기는 나도 들었어. 정말 안타깝구나. 성철이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돌봐줄 어른들은 계셔? 친척분이라든지. 아니요, 아무도 안 계셔요. 학교는 왜 안 나오는 거니?
동생이 아직 애기라 혼자 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많이 아파서. 너 혼자 동생을 돌보느라 학교에 못 오는 거야? 아버지는 언제 오시는데?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전국에 있는 장터를 돌면서 일하셔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집에 먹을 거는 있니? 선생님은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길게 한숨을 쉬시고는 저에게 잠시 기다려보라며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더니 한참 후에 슈퍼에서 반찬 몇 가지랑 쌀을 사오셨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잠시 기다려보라며 쌀을 씻어서 밥을 짓고 저녁을 차려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식사다운 밥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크게 울리자 선생님은 허허 웃으시더니 얼른 먹자며 자리에 앉아 같이 식사했어요. 동생이 먹을 수 있게 반찬도 아주 작게 잘라서는 그릇에 따로 담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래, 그래. 그럼 성철이 너는 아버지가 안 계실 때 혼자서 이렇게 동생을 돌보는 거니? 네. 아버지는 자주 이렇게 자리를 비우시고, 네, 요즘은 행사가 많이 없어서 불러주는 곳은 무조건 가셔야 한다고. 먼 곳도 마다하지 않고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학교도 언제 올 수 있을지 모르니? 이대로면 출석일이. 네, 동생을 데리고 학교에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동생을 혼자 두고 갈 수도 없어요. 지금은 학교에 가는 것보다 동생을 돌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도 집에서 혼자 교과서도 보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 일단 알겠다. 그렇게 설거지까지 다 해주시고 동생 목욕까지 도와주시고 선생님은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날은 정말로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도 먹고 그래서인지 동생도 오랜만에 늦은 시간까지 울지 않고 잘 잠들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변화는 며칠 후부터 일어났어요. 똑똑. 다시 들리는 노크 소리에 저는 현관으로 나가봤어요. 누구세요? 성철아, 선생님이야. 현관문을 여니 여러 가지 짐을 잔뜩 들고 있는 선생님이 보였어요. 양손에 넘칠 정도로 짐을 한가득 들고는 활짝 웃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선생님을 쳐다보며 물었어요. 선생님, 이게 다 뭐예요? 뭐긴 뭐야. 네가 쓰던 교과서랑 공부할 때 필요한 필기구랑 연습장이랑 또 이건 오늘 수업했던 활동지다. 동생을 데리고 학교에 올 수 없다며. 그래서 선생님이 곰곰이 생각해봤다. 교장 선생님이랑도 이야기해보니까 네가 학교에 올 수 없다면 학교가 성철이네 집으로 오면 어떨까 싶었단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아픈 동생을 혼자 집에 둘 수 없어서라는데 이럴 때 선생님이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초등학교를 그만둘 수는 없잖니. 선생님이 다 준비해뒀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저녁 때마다 선생님이랑 오늘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같이 공부하면 된단다. 어떠냐? 선생님, 전 좋아요. 학교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감사해요. 감사해요, 선생님. 선생님은 여러 가지 학용품들과 책들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사실 선생님께서는 제일 먼저 저희 아버지께 연락해 보셨다고 해요. 어린 나이들이 집에 단둘만 있는 것도 너무 불안한데 제가 학교 수업까지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혹시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물어보셨지만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대답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교장 선생님께 제 이야기를 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의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의 회의 끝에 결국 선생님은 자기 비용과 시간을 써도 좋으니 학교 업무가 끝나고 나면 우리 집에 들려 가르침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하셨대요. 깊은 논의 끝에 교장 선생님께서 겨우겨우 허락을 하셨다고 해요. 그날 공부한 것을 자료로 남겨서 출석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선생님은 평일에 매일매일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날 학교에서 아이들이 진도 나갔던 자료를 꼭 제 목까지 만드셔서는 우리 집으로 와서 저만을 위한 수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실 때마다 반찬거리나 과자 등을 가지고 오시고 때때로 저녁밥도 직접 차려주시고 동생 목욕도 도와주셨어요. 사실 좀 의아했어요.
제가 뭐라고 저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언제나 제게 용기를 주셨어요. 성철아, 모두에게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지만, 사람은 다들 각자 다른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너도 옛날 이야기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잘 알지? 그것처럼 우리가 서로 다른 출발선에서 출발해도, 혹은 누군가는 빠른 다리를, 누군가는 무거운 짐을 이고 태어나 달려가더라도 그 도착선에서는 누가 먼저 도착할지 알 수 없단다. 선생님은 성철이가 공부를 아주 잘한다고 생각해. 글도 잘 짓고 이해력도 빠르고 암산도 정말 빠르잖니. 그리고 그건 정말 귀한 능력이라고 생각한단다. 그러니 혹시 선생님이 너를 더 가르치지 못하는 날이 오더라도 꼭 공부만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공부는 성철이에게 큰 힘이 되어줄 거거든. 나중에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든 공부를 잘해서 손해볼 일은 없단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바쁘더라도 공부는 꼭 꾸준히 하렴. 그게 앞으로의 너에게 힘이 되어주고 네가 무엇이든 꽃 피울 수 있도록 해주는 걸음이 되어줄 거야. 그러니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공부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선생님은 학기 중에는 거의 매일 수업을 이어가셨고, 방학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러 학교 도서관에서 책도 대여해서 가져다 주시고, 동생과 저를 데리고 지역 박물관 같은 곳도 구경시켜 주셨어요. 저는 선생님과 함께 하면서 공부도 배울 수 있었지만, 내면이 튼튼해지는 법도 배울 수 있었죠. 선생님은 혹시나 제가 불우한 환경 탓에 위축되지 않도록 늘 힘이 되는 말을 해주시고, 제 마음이 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또 저 혼자서 어린 동생을 돌보는 게 정말 암담했는데, 선생님 덕분에 제 동생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그렇게 길어야 한두 학기로 끝날 줄 알았던 나만의 학교는 어느새 1년, 2년, 결국 4년째가 되었죠. 어느새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된 동생 역시 선생님의 도움으로 중이염 치료도 받아서 청력을 잃는 것도 막을 수 있었고, 선생님이 준비해 주신 어린이용 활동들로 근육이나 언어 발달 등도 지연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해요. 만약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동생을 잘 가르쳐 주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럼 동생이 어떻게 자랐을지 상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요. 그렇게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선생님과의 인연은 아쉽게도 초등학교 졸업식과 함께 끝이 났어요. 졸업하게 된 것도 있었지만 친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찾아오셨거든요. 사실 저는 친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신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제가 태어난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알고 보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버지께서 이런저런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자꾸 돈을 받아가셔서는 사업에도 실패하고 술 먹는데 돈을 쓰면서 제가 어릴 때 인연을 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제가 눈에 밟혔지만 아버지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독한 마음으로 인연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렇게 언젠가는 정신 차리고 돌아오겠지 싶었지만 몇 년이 지나도 소식도 없고, 그러다 어머니 이야기와 집에 방치된 저희 이야기를 건너 듣게 되셨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정말 깜짝 놀라셔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저희라도 데려와 키워야겠다고 생각해 달려오셨더라고요. 자기가 키우겠다고 반대하실 줄 알았던 아버지는 웬일인지 흔쾌히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저희를 데려가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로부터 얼마 후 다른 여성분과 재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동안 선생님께서 매일 학교를 마친 후 우리 집에 들러 제 수업을 몇 년이나 따로 해준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정말 감사하다며 선생님의 손을 잡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돈 봉투를 내밀었지만 선생님은 교사로서 자신이 맡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하다며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자신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부디 저와 제 동생을 잘 부탁드린다고 오히려 할아버지 할머니께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졸업식이 끝나자마자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서울의 한 도시로 이사를 왔어요.
두 분은 한 단독주택에 살고 계셨는데 제 방도 있고 제 동생 방도 있었어요. 처음으로 침대라는 것을 써봤어요. 제 책상도 마련해 두시고 교복이랑 가방까지 학교 갈 준비도 다 해두셨더라고요. 게다가 동생이 갈 유치원까지 알아봐 두셨어요. 저랑 제 동생은 서로 방안을 둘러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깨끗하게 빨래된 이불과 옷에서는 포근하고 기분 좋은 향기가 났어요. 동생은 태어나서 처음 누려보는 호사에 눈이 동그래져서는 계속 저에게 혹시 이거 꿈이냐며 자기 볼 좀 꼬집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희는 각자 방의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잤어요. 분명 정든 집을 떠나왔는데 하나도 그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날 밤 동생은 슬며시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 옆에 누웠어요. 형, 집이 너무 커서 허전해. 잠이 안 와. 예전에는 눈 뜨면 우리 집이 다 보이고 형아도 보였는데 갑자기 혼자 자려니까 무서워. 괜찮아, 형도 그래. 그래도 적응될 거야. 형아, 근데 아빠가 우리 보러 올까? 아빠도 여기 집에 올까? 우리랑 살까? 글쎄, 아빠는 일하느라 많이 바쁘시니까 못 오시지 않을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맛있는 밥도 주고 집도 크고 방도 여러 개인데 아빠도 이제 일 안 하고 우리랑 살면 되지 않을까? 아빠 보고 싶어? 모르겠어. 나는 아빠보다 형이 더 좋아. 근데 모르겠어. 그냥 아빠는 아빠니까. 우리 아빠니까. 아마도 있었으면 좋겠어. 엄마는 못 보니까 그냥 아빠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저는 사실 제 마음도 그랬다며 우리 집만한 크기의 방에 누워있으니 잠이 오지 않던 참이라고 동생의 작은 가슴을 토닥토닥 두드리며 재웠어요. 그리고 동생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버지에 대해 떠올렸죠. 어릴 때부터 늘 바쁘시던 아버지. 어린 동생이 태어나도 늘 집에 계시지 않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도 치르지 않고 또 집을 나서신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리움인지 원망인지 혹시 미처 제가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감정인지도 알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떠올리기에도 너무 낯설고 먼 사람이었거든요. 가끔 집에 오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릴 때도 반갑거나 하는 마음이라기보다 낯설다는 느낌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낯설다. 아버지가 이 집에 있는 것이 낯설다. 오히려 아버지를 마주할 때보다 몇 년이나 집으로 찾아와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와 제 동생을 먹이고 입혀주신 선생님이 더 아버지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의 첫날 밤이 지나갔어요.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무척 좋은 분들이셨어요. 그동안 저희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그동안 밀린 것까지 다 해주고 싶다고 먹는 것부터 입는 것, 장난감까지 뭐든 다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두 분 덕분에 저랑 제 동생은 늦게나마라도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작지만 오랫동안 운영한 소아과를 하고 계셨고 할머니는 학교 앞에서 교복 가게를 하셨어요. 두 분은 엄청난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저희를 키우실 수 있는 능력이 되셨죠. 참 웃기게도 제가 처음으로 두 분께 사달라고 했던 건 책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을 닮아서 그런 것 같다며 엄청 뿌듯해 하셨어요. 아무래도 공부는 정말 제 취미였던 건지 제일 먼저 갖고 싶던 게 책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저를 위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제 방에 있는 커다란 책장이 꽉꽉 채워지도록 책을 사주셨어요. 쉬는 날이면 서울에서 유명한 큰 도서관들도 데려가 주셨고 그런 날이면 책이 가득 쌓인 곳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덕분에 책도 실컷 읽고 공부도 마음껏 했어요.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언제나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불안은 안정적인 가정과 애정 덕분에 더 이상 제 마음에서 설 자리를 잃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할아버지가 졸업한 곳과 같은 대학에 갔어요. 같은 학과는 아니었지만 손주가 후배가 되었다며
동네 곳곳에 얼마나 자랑하셨는지 몰라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에 합격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저희랑 헤어진 이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연락하고 싶어도 연락할 수 있는 방법조차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저마다 다르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식을 낳아 길러보는 지금까지도 저는 제 어머니, 아버지를 이해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결국에는 괴로워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도 저라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 미래를 더 깊이 생각하기로 했죠. 저는 어릴 때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교육 쪽으로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가르치는 것에 뛰어난 재주가 있는 것 아닌 것 같아서 교육 쪽을 전공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항상 제가 어릴 때 도움받았던 것처럼 교육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는 동아리로 교육봉사를 진행하는 곳에 가입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의 아내도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처음 만나게 되었죠. 아내는 영어를 전공하고 있었는데 해외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자신은 좋은 부모님과 환경을 만나서 너무 쉽게 이런 혜택들을 받은 것 같다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자신이 힘쓰는 것이 세상을 조금 더 공평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죠. 덕분에 저희는 보육원이나 지역 공부방을 돌아다니면서 각자 분야를 맡아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니곤 했는데요. 이때 느끼는 보람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특히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저희가 방문하는 기회와 나눠주는 자료가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보니 더더욱 열정에 불이 붙었어요. 저는 화학 쪽을 공부해서 수학이나 과학 분야의 수업을 담당하고는 했었는데요. 다른 암기 과목들은 아이들이 노력해서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과 계열은 원리를 잘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금세 기초를 놓쳐서 따라가기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저와 같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죠. 졸업 후 연구소에 취업하게 되면서부터 한동안 너무 바쁘다 보니 봉사를 잠시 미뤄두었는데요. 아내는 그 당시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졸업 후에는 서로 연락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취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먼저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잘 지내냐고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혹시 요즘도 교육봉사를 나가고 있는지 물어보길래 저는 그동안 너무 바빠 가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자신은 학교 다닐 때 인연을 맺었던 한 기관에서 지속해서 교육봉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혹시 함께할 생각이 없는지 물어보더군요. 저도 늘 마음에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몰라 망설이고 있었는데 먼저 이런 제안을 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보육원으로 봉사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준비한 자료를 활용해서 아이들을 또래별로 그룹화해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아이들 숙제를 봐주거나 학교에서 배우는 예습, 복습 과정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특히 중고등학생의 고학력 아이들은 공부에 더 집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원하는 친구들에게는 2주에 한 번씩 따로 공부를 봐주기도 했죠.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가던 교육봉사가 어느새 3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점차 늘어갔는데요. 그러면서 아내와 자주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도 길어지다 보니까 어느새 연인 사이로 발전해서 결혼하고 아이까지 놓게 되었네요. 하하. 첫째가 태어나고 나서도 저 혼자서라도 봉사를 계속 이어나갔었는데요. 어느 날 보육원 원장님께서 다른 지역 보육원들과 함께하는 체육대회 행사가 있다며 아이들이 선생님이 꼭 왔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시간이 되면 참석 부탁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라 특히나 봉사자들한테는 쉽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혹시 자신의 마음을 애써 열었는데 몇 번 오다 말거나 하면 더 상처받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몇 년째 계속 방문하면서 오는 횟수도 점차 늘려가다 보니
제게 마음을 열었나 봐요. 그런 아이들의 요청을 들으니 차마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연구소에 휴가까지 내서 아내와 첫째 아들을 데리고 행사에 참석했어요. 근처 지역에 몇 개의 보육원이 모여서 하는 행사라 그런지 규모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체육대회라고 해서 운동 종목만 있는 게 아니라 장기자랑도 있고 다양한 상품도 마련되어 있어서 아이들은 잔뜩 신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 행사장을 둘러보던 중 낯이 익은 얼굴을 발견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갔는데 역시나 바로 그분이었어요. 선생님! 이제는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 지긋한 남자분이 저를 돌아봤어요. 얼굴을 정면으로 보자 더욱 확실했죠. 선생님, 저 성철이에요. 성철이? 네, 성철이요. 저 기억나세요? 그분은 잠시 가물가물 기억을 더듬으시는 듯 하더니 갑작스럽게 번뜩 생각이 난 듯 성철아! 하고 크게 외치시더라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아내에게 설명해 줄 틈도 없이 달려가 선생님의 손을 잡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선생님, 선생님, 여기서 뵙다니. 어떻게 여기서 만나죠? 그동안 정말 많이 뵙고 싶었어요. 아이고, 성철아,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 아무래도 우리 인연이 참 깊긴 깊은가 보다. 넌 근데 여기 어쩐 일이냐? 저는 교육봉사 다니는 보육원에서 오늘 체육대회 행사를 한다고 해서 와봤어요. 세상에. 선생님,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여기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허허, 보육원에서 교육봉사를 한다고? 역시 내가 우리 성철이를 제대로 알아봤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좋은 일까지 하다니 괜히 내가 뿌듯하구나. 나도 너랑 똑같다. 봉사하는 보육원에서 체육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매번 오고 있거든. 그때서야 멀찍이서 보고 있다가 저희 곁으로 다가온 아내를 보고 겨우 정신이 들었어요. 선생님께 아내와 아들을 소개하고 우선 체육대회가 끝나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풀기로 했죠. 그렇게 첫 참여에 그리웠던 은인 같던 선생님까지 만나게 된 의미 깊은 체육대회가 끝이 났어요. 아내는 아들과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선생님과 근처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선생님, 그동안 너무 뵙고 싶어서 전에 일하던 학교에도 찾아갔었는데 계시지 않더라고요. 학교에서도 그만두신 이후로는 소식을 잘 모른다고 하고 몇 년의 세월 동안 저를 위해 그렇게 애써주셨는데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도 제대로 드리기도 전에 사라지셔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몰라요. 하하, 감사는 무슨. 어떤 선생님이라도 너처럼 특별한 아이를 만나면 그렇게 했을 거다. 나는 네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반짝거리던 그 눈빛을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었어. 공부에 뜻이 있는 아이를 어떻게 공부하지 못하게 하겠니? 네가 학교에 가지 못하면 학교가 너를 찾아올 수 있어야지. 나는 교육이란, 그리고 또 평등이란 그런 거라고 생각한단다. 모두에게 똑같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달릴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진짜 평등이고 교육이라고 생각해. 너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니? 기회만 주어지면 이렇게 공부에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여전히 선생님은 제가 배울 것이 많고 존경스러운 분이셨어요. 선생님은 제가 졸업한 다음 해에 학교를 그만두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선생님의 소식을 찾아 예전에 살던 동네의 초등학교에 연락해 물어봤지만 소식을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선생님 아내분은 당시 국경 없는 의사대로 활동하며 해외에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두 분 다 자식을 너무 원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다른 아이들이라도 잘 키워보자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된 일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서로 시간도 다르고 나라도 다른 곳에서 장거리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아내분께서 갑작스럽게 다리를 다치시는 바람에 해외로 나가야 하는데 마침 가장 걱정하던 저도 졸업을 해서 조부모님께서 양육을 맡아주신다고 하니 이참에 아내와 함께 해외에서 봉사를 해봐야겠다 싶어 아예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몇 년 동안은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을 돌면서 아내를 도와 도움이 필요한 곳을 돌아다니셨다고 해요. 저는 텔레비전에서 보기만 했지 한 번도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일을 선생님은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늘 제가 부모로부터 방치당하며 학교도 마음대로 가지 못했던 상황을 떠올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가슴 한쪽에 늘 돌처럼 걸려 있었는데 아내분과 이야기를 나누며 해외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 먼저 힘쓰자는 결론이 나와 다시 국내로 돌아오셨다고 하네요. 그 후 선생님은 아내분과 함께 전국에 있는 보육원이나 한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더 도움받을 수 있도록 힘쓰셨다고 해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돌아다니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는 먼 곳으로 가기 힘들어지면서 다른 지역에는 매년 기부금을 보내는 것으로 대신하고 아내분의 병원이 있는 서울 지역의 한 보육원에서 꾸준히 아이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다니고 계셨더라고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선생님은 여전히 선생님이셨어요. 늘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항상 교육이란 무엇일까를 고민하셨던 흔적들이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잠깐이나마 시험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취직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봉사를 멀리했던 저를 반성하게 되었어요. 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도 사실 남는 시간에는 집에 누워 편히 텔레비전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도 마시고 놀러도 다녔죠.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은 지난날의 저 자신을 반성하게 했습니다.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오히려 손사래를 치셨어요. 그렇게 생각할 것 없다. 나도 여러 곳에서 봉사하고 있지만 영화도 보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아내랑 데이트도 한단다. 봉사라는 게 꼭 나 자신을 모두 갈아서 임할 필요는 없다. 내 시간이고 전 재산이고 모든 것을 다 쏟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시작도 하지 못하게 돼. 우리가 모두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해야 한다면 선뜻 나서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되지 않을 거다. 나만 해도 처음에는 지방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은 가지 않으려는 학교들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먼저 시작했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녁에는 마을 산책도 하고 아내한테 보낼 편지도 쓰고 재밌는 텔레비전 방송도 보고 그랬다. 그러니까 네가 네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반성하고 사과할 필요는 없단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 어딘가에 네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 마음을 가졌는지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단다. 그리고 나는 몇 년간 너희 집까지 찾아가 너를 가르쳤던 일을 봉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식을 갖고 싶었지만 자식이 생기지 않았던 내 삶에 너랑 네 동생은 아이를 키운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경험을 하게 해줬어. 그건 어디서도 쉽게 얻지 못하는 경험이었단다. 어린 너희를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면서 나는 그 몇 년 동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단다. 오히려 너희 집을 다니며 너희 형제와 함께했던 시간은 내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단다. 그렇게 초등학생과 선생님으로 만났던 저희 두 사람은 30여 년이 넘는 시간 만에 다시 만나 이제는 식당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시간을 보냈어요. 선생님은 초등학생 시절 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이제는 결혼도 하고 아이의 아버지가 된 제 모습이 너무 신기하기만 하다고 하셨죠. 어릴 때 기저귀를 갈아주던 제 동생은 이제 자신의 아이 기저귀를 갈아준다는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더욱 놀라시더라고요. 오랜만이라 반가운 마음에 저는 동생에게도 선생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아쉽지만 전화로라도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동생 역시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 대신 선생님께서 자신을 돌봐준 것을 기억한다고 하더군요. 다음번에는 동생도 함께 만나 식사하기로 하고 저희는 시간이 너무 늦기 전에 다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된 저희의 인연은 둘째가 태어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선생님 아내분과 함께 만나 식사하기도 하고 지역 행사가 있을 때는 같이 활동을 추진해서
예전보다 더 폭넓고 다양한 활동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동생네 부부까지 참여해 다 같이 김장해서 지역 내의 한부모 가정과 조부모 가정을 방문하며 김장 김치를 나눠주고 학용품과 연령별 추천 도서를 구입해서 함께 전달하기도 했죠. 선생님 덕분에 저는 예전보다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교육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지역에 어떻게 하면 수도권처럼 좀 더 많은 교육적 혜택을 줄 수 있을지를 힘차게 논의 중이에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계획을 세워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저희의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요즘도 선생님의 말씀을 종종 떠올려요. 그리고 주변에서 저에게 대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꼭 그 이야기를 들려주죠. 봉사는 내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도움을 주려는 마음,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그 손길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혹시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봉사를 하고 싶지만 너무 어렵고 막연하게 느껴지고 거창하게 느껴져서 망설이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 남을 돕는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단기간이어도 일회성이어도 좋으니 작은 것부터라도 경험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정이 넘치어 나눌 수 있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시는 분들, 읽어주시는 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